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커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저의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지루함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강사님의 목소리만 듣고 강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공부하면 상당히 지루하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많이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동감 넘치는 강의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저희 강의를 충분히 듣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격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커말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발씩 내딛기 시작할 텐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합격 시스템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컴퓨터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개요는 혹시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2급 또는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시험에 출제 비중이 있는 단원이고요. 1급 준비하는 분들은 딱 한 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번 강의는 전혀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의 개요 부분이고 개요가 시험 문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건 이렇구나. 컴퓨터의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를 이번 시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의 개요라고 나오죠. 컴퓨터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요 부분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처리 과정. 자, 밑에 볼까요? 처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미리 정해진 처리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는 처리를 해주죠. 처리한 결과를 출력물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컴퓨터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처리의 과정을 통해 뭐한다? 프로세싱, 가공 처리하여서 원하는 정보를 뭐 해준다? 출력해주는 전자계산기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뭐다? 컴퓨터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의 약자인 EDPS 또는 오토메이션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의 약자인 ADPS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컴퓨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EDPS의 특징이 아닌 것을 했을 때 EDPS가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EDPS는 뭐다?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DPS도 컴퓨터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EDPS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전자적인 데이터, 즉 자료를 프로세싱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뭐다? 컴퓨터라는 거죠.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우리 눈에 보이는 기계 장치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컴퓨터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빠르죠.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7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만큼 뭐하다? 정확하다. 그리고 알아서 계산하는 자동성을 갖고 있다. 여러 주변 기기들과 뭐하다? 호환이 가능하다. 호환성을 갖고 있다. 범용성이라는 것은 널리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없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야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범용성 갖고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다? 대용량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컴퓨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고 어디 저장해 준다고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두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내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먼저 말씀드리면 컴퓨터 본체 안에 여러 가지 주변기들이 또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드웨어들이 컴퓨터 본체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수행하기 때문에 내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선생님 그럼 외장 방식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는 것은 본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실만 했어요. 교실만 한 데다가 기계 장치를 따로따로 설치해놓고 이걸 서로 연결시키는 외장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누가 채택했다? 폰노에만이 채택을 했다. 폰노에만이 제안을 해서 현재까지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위에 있는 거 보면 어디에 기억해둔다고 했어요? 주기억 장치에 기억해둔다고 했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인 어디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드디스크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 전원을 키면 하드디스크에 있던 엑셀이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로 넘어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상주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거를 불러와서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어디?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지만 로드에서 읽어와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전을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계식이라는 것은 또는 전자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치차식 계산기라는 것은 톱니바퀴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가능했다. 덧셈과 뺄셈만 가능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치차식 계산기입니다. 치차식 계산기 3단계 발달 업그레이드된 게 바로 뭐냐면 사칙 계산기입니다. 사칙 연산기. 이 사칙 연산기는 치차식 계산기를 개량화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를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다?
사측 연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차분기간과 해석기간이 있는데 차분기간이라는 것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서 미분적분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뭐다? 차분기간이고 해석기간이라는 건 뭐다? 현재의 컴퓨터 장치의 구성 요소를 갖춘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해석기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뭐다? 해석기관이라는 거예요. 해석기관. 그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현재의 컴퓨터의 장치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해석기관이다라는 거고요. 천공 카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펀치 카드 시스템의 약자인 PCS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데 누가 개발했다?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 마크1이라는 것은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외워두세요. 마크1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전기계식 무슨 계산기? 자동계산기다라고만 이해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계식 자동계산기가 무엇입니까?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겠지만 나온다면 마크1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계산기가 시험 문제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1급보다는 2, 3급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자식 계산기는 순서도 알아야 되고요. 해당하는 계산기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니악이라는 것은, 이게 애니악 있죠, 애니악. 애니악이라는 것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 무슨 식 계산기? 전자식 계산기다라는 거고요. 에드삭이라는 것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애니악은 뭡니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에드삭 시대부터 뭐가 채택되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채택되었다. 유니박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무조건 상업용이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가 무엇입니까?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유니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박인데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하고 이진법을 채택했다. 그게 바로 뭐다? 에드박이다라는 겁니다. 에드삭은 몇 진법이냐면 10진법이야. 여기는 10진법을 사용했어요. 이 차이가 있죠. 에드삭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에드박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채택을 했고 얘는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을 제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주요 소자, 연산 속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1세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2세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죠. 대략적으로 이러한 기기들이 발명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1세대, 여기까지 2세대, 여기까지 3세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물론 대략적인 연도는 있어요. 대략적인 연도는 있어도 정확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1세대의 주요 소자는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2세대의 주요 소자로서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TR의 약자죠. 트랜지스터. 3세대의 주요 소자는 IC라고 했는데 IC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 직접이라는 사람인데 직접이 아니라 직접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 LSI는 고밀도 직접 회로예요. 고밀도. VLSI는 very 약자가 됐죠. V가 very.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되겠다. 자, 요 순서 외워두세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주소도 어떻게 된다? 진공관 TR, IC, LSI, VLSI, 진공관 TR, IC, LSI, VLSI. 요 5가지를 꼭 좀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 속도가 나오는데요. 연산 속도는 미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to세컨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to. 됐습니까?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to.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 대략 어느 정도 나냐면 2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나오려나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1024 정도니까요. 그래서 2의 10승 정도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20승. 자, 나노는요. 2의 마이너스 30승. 이거 외우지 마세요. 2의 몇 승이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피콜이 2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40, 2의 마이너스 50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to, 여기까지 오고 원래 아토세컨드도 있습니다. AS 아토세컨드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왔죠, 아직요. 자, 시간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다, 느린 거다. 빠른 거다. 당연하겠죠. 연산하는 속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1세대의 특징, 밑줄 딱딱 거드릴게요. 기계어 사용했다. 기계어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 중심이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드웨어는 기계 중심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이다. 일괄 처리를 했다. 일괄 처리라는 것은 모든 양의 데이터를 일정 시간, 일정량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했다라는 게 일괄 처리입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2세대 트랜지스터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된 게 2세대부터예요. 1세대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2세대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운영체제가 도입되었고요. 고급 언어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때는 기계어였지만 이때는 사용자 중심의 고급 언어가 개발되었다는 거.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가능했다는 거. 온라인 실시간 처리라는 것은 리얼타임으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했다. 멀티 프로그래밍. 자, 여기 있는 멀티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있는 멀티 프로세싱은 차이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물론 나오지만 뒷부분에 정말 중요하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 멀티 프로그래밍은 대략적으로 생각만 해주시고 가세요. 뒷부분에 별표 쳐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멀티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두뇌로, 하나의 CPU 있죠? 하나의 두뇌로, 하나의 컴퓨터로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는 건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개의 두뇌로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 여러 개의 CPU로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는 건 멀티 프로세싱이다라는 겁니다. 3세대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인 TSS의 실현이고요. 경영용무 시스템인 MIS. 이 경영용무 시스템도 역시 중요하게 나옵니다. 경영용무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즉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OMR, OCR, MICR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 이 다음 강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몇 세대다? 3세대다라는 겁니다. 됐죠? 4세대는 개인용 컴퓨터인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PC가 돼 있죠. PC, 퍼스널 컴퓨터 약자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사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분산 처리라는 것은 집중 처리의 반대죠. 일괄 처리의 반대죠. 여러 곳으로 흐트러뜨려서 하는 거다. 자, 5세대는 퍼지 이론, 인공지능 AI, 전문가 시스템, 펄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몇 세대다? 5세대의 주 특징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분류를 처리 능력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일반용 데스크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슈퍼컴퓨터는 가장 큰 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상청하고 그리고 대동연구단지 두 군데밖에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 그리고 높은 정밀도와 고도의 계산 능력을 수행한다. 우주항공이나 기상청 예측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것은 대형 컴퓨터라고 우리가 불러요. 무슨 컴퓨터요? 대형 컴퓨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고도로 처리하기 여기 있네요. 대형 컴퓨터. 공공기관과 은행, 대기업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미니 컴퓨터라는 것은 중소규모의 회사나 일정한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나 웹서버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게 여기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주로 이 워크스테이션은 방식 중에 리스크 방식 계열을 주로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는 시스크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워크스테이션은 리스크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는 게 주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의 시뮬레이션 처리까지 가능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용 컴퓨터, 가정용, 업무용 크기에 따라서 데스크탑, 랩톱, 노트북, 팜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데스크탑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용 컴퓨터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 뭐라고 한다? 데스크탑 컴퓨터. 랩톱이라는 것은 랩이 무릎이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한다? 랩톱. 노트북이라는 것은 노트 크기만 한 겁니다. 그게 노트북이라고 하겠죠. 팜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PDA 같죠? PDA. 대중적 기사님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PDA, 조그만한 거 있죠? 그게 PDA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 능력에 따라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냐, 아날로그 컴퓨터냐, 하이브리드냐 구분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은 이산적인 거고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것은 연속적인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보면 숫자, 문자는 것 같은 어디요? 이산적인 데이터. 선생님 이산적이란 말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산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참 아니면 거죠. 여러분 시험 봤는데 합격 아니면 불합격. 딱딱 끊어진다. 그래서 정확하죠.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것은 연속적인 물리량을 입력받아 처리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물리량. 그래서 사인파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속적인 물리량. 하이브리드는 이 장점만을 결합시켜 만든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조합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구분해놓은 표 몇 개 좀 치겠습니다. 디지털의 특징과 아날로그의 특징,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디지털 컴퓨터는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가 문자나 숫자를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디지털 컴퓨터 숫자나 문자 사용한다고 돼 있죠. 문자나 숫자를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날로그는 문자 숫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전압이나 전류 등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 등의 특수한 분야에만 이용하는 게 아날로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력받아요. 출력되는 형태는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나 숫자나 부호적으로 출력이 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곡선이나 그래프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연산하는 방식은 디지털 컴퓨터는 사칙 연산 및 논리 연산이 가능한 반면에 아날로그는 미적분이 가능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를 사용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를 사용하고 왜냐하면 신호 감소를 증폭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연산 속도는 디지털 컴퓨터가 좀 느려요. 연산하는 속도는. 그렇지만 아날로그 속도는 이제 빠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빠릅니까?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빠릅니까?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더 빠르죠. 왜? 부팅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 연산하는 속도는 이게 빠르죠. 아날로그가 빠르다는 겁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처럼 아날로그는 프로그램 필요 없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으로만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구성을 보면 순서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해되시죠? 요 순서는 암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암기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순서. 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는 0과 1로 두 가지 상태를 표시하는 자료 표현은 무슨 단위이다?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니면 거짓이냐, 1 아니면 0이냐 딱딱 끊어지는 게 이 비트겠죠. 니블이라는 것은 4비트의 모임으로써 2의 4승계 몇 가지? 16가지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 여기 있는 니블 방식이 되어 있죠. 그쵸? 4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는 8비트의 모음이고요. 비트 8개가 모여서 1바이트를 이루는 겁니다. 2의 8승계가 몇 가지다? 25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뭐다? 바이트가 되겠죠. 자, 바이트는 1바이트짜리가 있고 2바이트짜리가 있는데 1바이트짜리에서는 숫자 영문, 2바이트는 한글 한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씁니다. A. 이걸 우리가 반각 문자라고 해서 몇 바이트? 1바이트라고요. 그러면 선자를 쓰겠습니다. 1바이트, 1바이트 몇 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반각, 얘는 전각이 되겠죠.
워드는 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워드라는 것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뭐를 표현한다?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이 플로드라는 겁니다. 기본이 플로드인데 플로드는 전 워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바이트로 따졌을 때는 4바이트가 풀 워드예요. 4바이트의 반인 하프 워드라도 있는데 하프 워드는 반워드라고도 부르고요. 2바이트를 표현합니다. 자, 플로드의 반이니까 2바이트겠죠. 더블워드는 배워드라고 부르고요. 4바이트의 2배니까 몇 바이트다? 당연히 8바이트다. 요 세 개 외울 수 있겠죠. 하프워드, 플로드, 더블워드,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를 구성해서 필드를 보겠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필드라는 것은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나옵니다. 의미를 갖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다.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필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모델이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름, 여기에 나이. 자, 이렇게 있고요. 이름, 김유신, 나이 96세, 홍길동 105세, 그리고 유관순 87세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필드가 뭐냐? 요겁니다. 이름과 나이. 자, 필드 몇 개? 그러면 2개겠죠. 이해가시죠? 필드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된다. 필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의 필드, 2개의 필드입니다. 자, 레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를 구성한다.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김윤신이라는 사람의 96세 요거 있죠. 하나의 레코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105세 요거 2개 레코드. 유관순이라는 사람의 87세 요거 3개의 레코드. 자, 레코드 몇 개다? 3개. 레코드 뭔지 그건 되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레코드를 무슨 레코드라고 하냐면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의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로서 일반적인 레코드를 뭐라고 한다?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요. 물리 레코드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이루어는 블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세 분의 미인들이시죠?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블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블록. 블록을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블록을 이룹니다. 그렇죠? 블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레코드하고 물리 레코드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했을 때는 뭐가 더 크다? 물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에 관련된 파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들을 또 모아놓은 거예요. 파일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 DB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의 관련성 있는 뭐의 모임이다? 파일의 모임이다. 특정 체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류하여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계층형, 망형 등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다? 관계형. 바로 이와 같은 모델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표현할 때 문자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별표를 좀 알아둘까요? 2개 정도만 치고요. BCD 코드, ASCII 코드, EBCD 코드 요 3개가 일반적인데 맨 밑에 유니코드라는 것도 좀 써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BCD 코드라는 것은 이진화 10진 코드이다. 이진화 10진 코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비트 수가 중요한 겁니다.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했을 때 BCD는 이진화 10진 코드인 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외워주세요. 자, BCD 몇 비트? 6비트. 그래서 2개의 존비트와 4개의 디지비트. 자, 디지비트는 항상 4개입니다. 디지비트는 항상 4개이기 때문에 존비트만 따지면 되겠죠. 2개의 존과 4개의 디지. 자, 6비트이기 때문에 몇 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64개. 왜? 2의 몇 승이니까? 6승이니까. 2의 6승은 64죠. 자, ASCII는 미국 표준 코드로서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가 중요한 겁니까?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3개의 존과 4개의 디지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디지비트는 항상 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했습니다.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7비트. 2의 7승이니까 몇 개? 128개입니다. 자, 페리티 1비트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사용은 8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리티라는 것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오류 검출입니다. 오류 검출 코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예요. 페리티는. 데이터 통신용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ASCII 코드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BCD 코드는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로서 BCD 코드를 한 단계 확장한 겁니다.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시 8비트니까 디지비트는 항상 4개, 존 4개, 디진 4개. 2의 8승이니까 몇 개? 256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라는 걸 써놓은 이유가 혹시 몰라서 써놨는데 국제 표준 코드로서 숫자, 영문자, 한글, 한자 모두 2바이트로 표현한다. 그 2바이트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2바이트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슨 코드입니까? 나오면 뭐다? 그때는 유니코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러 검출 코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리티 체크.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페리티 체크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에 1비트를 추가해서 에러를 검출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짝수 페리티와 우수 페리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짝수와 홀수. 저 홀수는 기수가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전송되는 데이터의 1의 개수가 몇 개이어야 돼요? 짝수로 맞춰서 보내는 거고요. 홀수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1의 개수가 몇 개? 홀수로 맞춰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중요한 건데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보내는데 서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짝수 페리티 체크를 하자. 보내는 1의 개수를 짝수로만 보내라.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짝수로 보내라 약속을 했어요. 뭐를 체크했다고요? 짝수 우수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A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1011이라는 거 보내려고요. 짝수로 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보내야 될 것은 홀수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 뭘 붙인다고요? 항상 1을 하나 더 붙여요. 1을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1의 개수가 짝수죠. 그럼 받는 사람이 받아요. 받는 사람이 받아요. 뭘로 받아요? 10111. 아, 1의 개수가 4개. 짝수로 왔구나. 그럼 오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받는 도중에 여기 에러가 발생을 해서 받는 사람이 11111로 받았어요.
11111로 받았어요. 그러면 1이 5개죠. 1이 5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0이 1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에러구나. 왜? 1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되는데 1의 개수가 홀수기로 받았으니까요.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하고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1100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뒤에 1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뒤에 0을 붙여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럴 때는 페리티 체크를 0을 붙여서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밍 코드라는 것은 에러 검출은 물론 뭐까지? 교정까지 가능하게 한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러 검출에서 뭐까지? 교정까지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뭐다? 해밍 코드다라는 거고요.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고, 자, BSC, 즉 블록합 검사라는 것은 페리티비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코드로서 두 개의 오류 발생을 검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블록합 검사다라는 거고요. 페리티비티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10111을 보내야 되는데 짝수로 보냈죠. 근데 받는 사람도 짝수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보세요. 01 111 이렇게 받았어요. 받는 사람도 짝수고 보내는 사람도 짝수고 이거 정답 맞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두 개가 바뀌어버리면 찾기 힘들다는 거죠. 뭐가요? 페리티 체크가.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블록합 검사다 하는 거예요. 순환 중복 검사라는 것은 CRC라고 하는데 CRC 검사 전송 데이터의 다항식을 적용하여서 에러를 검출하는 코드이다. 집단 에러 검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정마크 보호 검사라는 것은 바이커너리 코드 그리고 2 out of 5 코드를 이용한 에러 검출 방식이 일종이다. 시험지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하는 것은 정마크 보호다라고 이해하시면 정답 찍을 수 있어요. 자, 전송 문자를 부호할 때 값이 1인 비트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서 마스크 검사의 수행을 돕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외울 거는 페리티 검사, 해밍, 그리고 뭐 CRC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도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별표 친 거는 특히 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기억장치의 용량 단위를 보겠습니다.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거에서 느린 순이에요. 자, 기억장치 접근 속도는 레지스트리가 기억장치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죠. 기억장치 중에서. 레지스트리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하드디스크, CD, 플로피, 자기 테이프. 이 순서는 속도가 제일 빠른 순부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제일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예요. 자, 기억 용량 단위는 몇 비치고 암기를 해두시고 상식으로 하나 두세요. 자, 기억 용량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PB라는 것은 이제 새로 나온 건데, 펜토바이트라 해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개를 외워두시는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즉, 어떻게 외우냐면요, 갈매기떼라고 외워주세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어느 게 용량이 제일 큰 거예요? 테라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킬로는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이 얼마예요? 1024죠. 1024바이트. 약 10의 3승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3승이 얼마니까요? 1000이죠. 1000.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2의 20승, 1024 킬로바이트. 2의 30승, 1024 메가바이트. 2의 40승, 1024 기가바이트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워두세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갈매기떼라고 외워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같이 1과목으로 마치고요. 자, 1과목 요 내용 보시면 떠오르는 태양이 있죠. 새로운 목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컴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반드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밝게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고 다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